잘 보이고 싶고 그렇네요. 네, 선생님들 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실 교수학습방, 몇몇 교수학습방은 한 학기 과목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오늘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한번 쭉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키워드 중심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교차장 할 때 좀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원장 선생님이나 부원장 선생님 혹은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보육교사 선생님들께서 전반적인 틀이 이러하고 이런 핵심적인 개념들, 키워드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되겠구나 정도 오늘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정답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인작습 치료하거든요. 우리의 그 머릿속에 있는 도식이 활성화되려면 자꾸 끌어내야 돼요. 그것들을. 그런데 현장에 계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이론적인 배경들보다는 이제 실무 중심으로 하시다 보니까 많이 안 쓰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활성화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많이 드릴 건데 좀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혼자 중얼중얼 하시더라도 최대한 대답을 많이 하려고 좀 노력을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께서 이 추운 겨울에 시간 내서 오셨을 때 얻어가실 수 있는 것들을 좀 극대화시켜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말이 좀 빠를 거예요. 내용이 많기도 하고 원래 좀 말이 빠르거든요. 근데 최대한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제 발음은 딕션을 정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수학습 정의부터 시작할게요. 그럼 교수랑 학습은 교수학습, 교수랑 학습이 합쳐진 말인데 교수가 뭐죠? 교수? 쉽게. 정답은 교수 티칭에 가르치는 거예요. 학습은요? 배우는 거죠. 아주 잘하셨어요. 교수는 쉽게는 티칭 가르치는 거예요. 넓게 생각하면 내가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평가한 거 반영해서 다시 준비하고 하는 전체 과정이 교수고요. 그 다음 내가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 모두를 교수라고 부릅니다. 학습 배우는 거죠. 학습 좁은 의미에서는 내가 그걸 배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반복하고 연습해서 내가 얻어내는 것. 넓은 의미에서는 내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화되어지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모든 것을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우리 교수가 있고 학습이 있으면 이제 교수 학습을 하려고 세우는 계획이 있죠. 그거 우리가 흔히 교육과정, 커리큘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들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계화 교집합이에요. 이걸 내가 가르치려고 했고 계획을 했고 실제로 내가 교수 행동을 했고 그래서 아이가 그걸 배웠어요. 이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죠. 두 번째로는 계획은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도 했는데 아이한테 학습은 안 됐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빈번하죠. 세 번째로는 계획은 했는데 그 상황에서 그것들을 내가 놓쳤거나 혹은 상황이 적절하지 않아서 융통성을 발휘했거나 해서 가르치지는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습이 됐을 때도 있죠. 다음으로는 계획을 했지만 가르치지 않았고 학습도 안 된 경우고요. 그 다음으로는 계획을 안 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아이에게 이걸 가르쳤거나 혹은 내가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러한 특성들을 좀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평소에 인지하고 있던 것들이 있어서 그냥 교수를 했어요. 그 즉각적으로. 근데 그게 학습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렇게 계획이 없는 교수를 했는데 학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요 나머지가 뭘까요? 지금 대충 관계 이해되시죠? 나는 가르치려고 계획한 적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이는 배우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잠재적 교수과정이라고 부르는데 들어보셨죠? 시험 문제 꼭 나와요 이거. 잠재적 교수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교육 과정을 계획을 세우거나 교수를 했을 때에는 교사 기준으로 그 과정을 인식하고 있어요. 친구가 물건 뺏어가면 안 돼. 내가 이거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친구가 물건 뺏지 않고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 교사는 내가 친구에게 요청하는 것들을 가르쳐야지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이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교사의 평소 습관, 태도, 정서적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굉장히 어린 아이고 이제 식사 습관 자율적으로 밥 먹는 걸 배우는 아이, 얘가 식판을 엎었어요. 그럼 나는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실수할 수 있고 하지만 실수를 이렇게 수정하면 되는 거고 천천히 배우면 돼 라고 머릿속으로 가르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럼 아이는 뭘 배우죠? 아 이거 엎으면 안 되는 거구나, 선생님도 이거 화났나 봐, 이렇게 배우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잠재적 교육 과정이에요.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배우게 되는 거. 장학할 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사 우리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면요 굳이 옆에서 짚어주지 않아도 언젠가 고칠 수 있는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교차장학한 비교장학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잡아주셔야 돼요. 더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께서 혹은 동료 선생님들께서 잡아주셔서 아 내가 이런 습관이 있구나, 혹은 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이나 말을 한 게 아닌데 아이에게 이런 영향이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새로운 통찰을 딱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잠재적 교육 과정 굉장히 중요하고 장학에서도 좀 중요하게 다루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평가할 때는 전체 과정 평가하죠. 그래서 계획 잘 세워졌는지 따로 평가하고 계획 실행이 얼마만큼 됐는지 여기에서 이 계획 융통성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이 실행은 잘 됐는지 혹은 즉각적으로 융통성이 한 게 적절했는지 혹은 빠진 부분이 빠져서 게 더 좋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좀 잘 평가하시면 되고 그다음 학습 아이들이 어떤 게 학습했는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영유아 교수학습 단계인데요. 학습의 단계예요. 학습자 기준으로 생각해야겠죠. 우리는 학습자에게 맞춰서 교수해야 되니까요. 제가 애정하는 라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거 딱 보면 학습 단계 나오죠. 첫 번째 뭐하죠? 사진이 있네? 인식이에요. 뭐가 있네? 선생님 밀가루 가지고 우리 오늘 하려고 준비했어요. 그럼 밀가루 짜잔 하니까 뭐가 있네? 인식. 그 다음 뭐하죠? 이거 보니까 초록색 바탕에 있는데 목이 긴 동물이 있고 털이 있네? 우리가 시각적인 것들을 관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냐면 요런 종류의 털을 만져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 사전 경험이 있는 거죠. 엄마 옷에 저런 털이 있었어. 아니면 내가 대관령 양떼 목장인가 저런 걸 만져봤어. 그러면 이제 그 촉각적인 감각들이 같이 좀 끌어올려져요. 그때 느낌들이 기억나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현재 보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들을 사용해서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탐구를 하게 돼요. 탐구는 이것들을 이제 개념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떤 거 복실복실해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 하면 아 이거는 라마라는 거래 해서 일반화된 개념으로 만들고 그다음 활용하고 적용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털이 복실복실하면 저 털 가지고 옷도 만들 수 있고 이게 낙타과거든요. 그래서 저거 낙타과라서 뭐 이런 특성들이 있고 이렇게 활용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학습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아이들이 배운다면 교사들은 이 단계에 맞춰서 학습 과정을 짜주고 실행해야겠죠. 아이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제시 단계예요. 짜잔 보여주는 단계. 얘들아 오늘 우리 이거 할 거야. 밀가루 꺼내놓고 물도 꺼내놓고 장갑 꺼내놓고 이제 짜잔 제시 단계예요. 그걸 제시하면서 교사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 아이들이 어떤 것들이 주로 흥미를 보이는지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이나 이것들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좀 다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와 하면서 이제 반응을 보이거나 어떤 놈이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겠죠. 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나서 탐색 단계로 전해 시간을 제공할 때 얘들아 그러면 우리 이거 같이 나눠줘 볼까? 해볼까? 하고 이제 앉혀요. 그래서 밀가루 조금씩 나눠주고 밀가루 만져보세요. 막침하세요. 이런 거 하죠. 그 다음에 탐색을 안내해주고 그 탐색 과정을 거쳐서 이것들이 교사가 계획한 본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넘겨주죠. 그래서 물이랑 섞어볼까? 뭐 막대기로 해볼까? 손으로 해볼까? 하면서 물이를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주는 단계가 놀이 단계예요. 그래서 밀가루도 탐색했고 물도 탐색했고 두 개가 섞이는 거 했으면 두 개 가지고 놀아야죠. 그래서 밀가루 반죽하는 놀이 해준다고 하면 이런 경험들을 놀이를 통합하도록 유도해주고 동시에 또래랑 놀이 경험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 이제 보통은 제가 예를 밀가루 반죽 놀이로 들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막 너저분하게 하도록 마땅 줄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놀이 외에 다른 놀이라고 하면 각자 다른 것들을 주고 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해주거나 하면서 놀이 경험을 공유해주거나 아이들끼리 뭐 니 건 이러네 내 건 저러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좀 공간이나 시간적 여유를 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교사가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확장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비계 설정을 해주시거나 놀이들을 조금 더 구체하고 정교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물음악 반죽이를 섞었어요. 그리고 동그랗게 만들어볼까? 아니면 이렇게 문질 주물러가지고 쫀득쫀득하게 만들어볼까? 이런 것들을 해서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중에 또 잘 못 따라오는 아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부분적인 도움을 주시거나 다른 또래가 한 것들을 관찰하도록 해서 모델링을 보여주시거나 이런 방식들로 해서 아이들이 놀이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비계 설정해서 끌어당겨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놀이 단계에서 놀이 확장 단계로 가게 되면 뭐 밀가루에서 많이 하는 물감 줘가지고 물감 섞어서 막 색깔 만들고 이런 거 많이 하죠. 그 놀이를 확장할 수 있는 단계. 한 가지 상태에서 멈추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다양하게 적용해서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거나 그 시간 내에 아니면 그 주의 주제를 뭐 다양한 물질을 탐구한다 이런 식으로 정했으면 다양한 물질들을 다른 놀이 영역들하고 연계해서 그것들이 확장되고 서로 연합되어지면서 새로운 것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죠. 이런 단계들을 교수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렇다면 애초에 커리큘럼을 세울 때 이 단계에 맞추어서 제시 단계, 상세하게 놀이 단계, 놀이 확장 단계들이 잘 계획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 놀이가 진행되고 교수를 했을 때 이 단계에 맞추어서 각각의 전이 시간이나 이런 걸 적절히 제시되는지 등을 평가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로는 학습자의 학습 단계에 적절한 교수 단계 설정을 했는가, 그리고 각 적절하게 자료 준비를 잘 했는가, 그 다음에 자료를 제공하고 탐색하도록 도와줄 때 아동의 흥미나 자발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태도나 반론 같은 것들, 말을 잘 탐색을 했는가, 그 다음 단계, 각각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적절한 전이 시간이랑 그 다음에 안내 같은 것들을 제공을 했는가, 누레이 진행하고 심화하기 위해 적절한 비계를 설정하거나 심화 활동을 잘 준비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유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린아이들 만날수록 아이들마다 그 발달 특성이나 단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같은 원령이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나고 같은 연령 반이라고 하더라도 원령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 개별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했는지도 좀 잘 살펴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 이 아이는 소근육이 굉장히 좋아서 이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지만 이 아이는 소근육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면 그에 따른 대비를 미리 해보실 수 있죠. 도구 같은 걸 더 큰 거를 주시거나 미리 선생님께서 아이를 옆에 바로 옆자리에 자리를 배치시키셔서 조언을 주거나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교사가 이것들을 진행할 때 안정적이고 편안한 태도로 잘 진행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장학하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선생님 들어와서 보시고 하면 평소에 내가 잘했던 것도 막 허둥지둥하게 되고 또 그런 날 때일수록 애들이 잘 안 따라주고 막 그래요. 더 막 말썽 피우고. 그리고 선생님은 또 긴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태도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좀 쫓기듯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편안하고 각각의 그런 단계들을 충분히 내가 인지하고 숙지하고 있어서 이렇게 유려하게 무르르듯이 잘 진행했는지까지 평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리한 교사학습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살펴보실 건데요. 많이 다 배우신 거예요. 첫 번째, 자발성. 자발성은 어떤 원리일까요, 여러분? 중얼중얼 해주세요. 자발성. 네. 그렇죠, 스스로. 아이의 자발적인 동기, 흥미, 유능감 등을 촉진할 수 있는 교수 태도와 방법을 사용하셔야 개별화는 어떤 뜻이죠? 네, 방금 말씀드렸던 아이 개인적인 특성이나 발달적인 수준에 맞추어서 교수 준비를 따로 개별화해서 해주시거나 혹은 선생님의 태도 같은 것들도 큰 틀은 유지하되 조금씩 차이를 두실 수 있겠죠. 다양성은 어떤 뜻일까요? 네, 아이가 굉장히 다양한 걸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밀가루 놀이를 한다고 해서 이건 촉각놀이야 이렇게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한 시간 내에 굉장히 다양한 자극을 다양한 수준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고, 융통성. 이거 특히 영유아교육에서 되게 중요해요. 초등학교 저학년 말고 고학년도 넘어가면 이게 커리큘럼들이 쭉 가면 되거든요. 영유아에서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교사 선생님들께서 내가 평소에 좀 고지식한 편이고 제가 고지식한 거 싫어하지는 않아요. 고지식한 선생님들은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성실하시고 굉장히 그 부분 존경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현장에서 막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융통성이라든지 순간적인 순발력 같은 걸 기르시면 좋겠더라고요.
보니까 융통성은 그때그때 아이에 맞추어서 교육 계획을 조금 변화시키거나 아이에 맞게 따로 적용하거나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융통성이 잘못 적용되면 그냥 내 맘대로 그때그때 느낌 오는 대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융통성을 나머지 원리들을 모두 다 지키는 선에서 적용을 하시려면 뭘 열심히 하셔야 되냐면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교수학습 자료도 한 가지 버전이 아니라 한 가지, 두 가지, 많으면 세 가지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날씨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거나, 그렇죠. 못 쓰는 자료들은 다음 기회에 쓰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개 만들면서 이건 안 쓸 텐데 이러면서도 해는 것도 좋더라고요. 구체성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 때문에 생겨나는 필요해요. 아이들이 지금 영역이나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 어디죠? 영화는 감각운동기, 이와 넘어가면 전조잡기죠. 이때는 아직 추상적인 사고가 안 될 때, 상징적인 사고가 잘 안 될 때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상징놀이를 시작하고 역할놀이를 하기는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사물이 없는데 그것들을 내가 상징화시켜서 학습할 수 있는 연령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료를 준비하실 때 발달 수준에 맞춰서 구체성을 잘 조절하셔야 되고 추상적인 자료, 확인적인 자료보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시작을 하셔서 아이 연령이 증가하고 학습적인 수준이 증가할수록 상징성을 조금씩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드리면 구체성이 가장 큰 자료는 뭐죠? 그렇죠. 실물 다음에 사진 다음에 실물 다음에 사실 구체물이에요. 모조품. 그 다음에 사진 다음에 그림 다음에 뭐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높은 것이라고 보는 게 언어예요. 그래서 말로만 아이를 지시하면 되게 힘들어서 막 이렇게 그림 같은 거 표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거 잘 고려하셔서 하셨는지도 평가하셔야 되고 탐색의 원리는 아이를 충분히 탐색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탐색 그 자체가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탐색 그 자체가 그 교수학습 목표가 되기도 하죠. 탐색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통합의 원리는 무엇을 네, 그렇습니다. 발달 전반적인 영역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영유아기 때문에 생겨나는 특성들인데 특정한 지식 혹은 특정한 행동만을 교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정서, 인지, 신체, 언어, 사회에서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교수학습의 원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교수학습의 원리를 평가하실 때는 모두 다 평가하시면 되는 거죠.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지켜졌는지, 그러니까 틀이 다른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은 계획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균형 있게 계획이 되고 실행이 됐는가라고 한다면 이제 방금 전에 원리 같은 것들은 이러한 원리들이 교수 학습이 실행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잘 녹아나는가예요. 이거는 사실 뭐랄까요, 교사에게 그냥 녹아 있어야 되는 자질들인 거죠. 이런 원리들은. 다음으로 교수 학습 방법의 유형입니다. 제가 PDF 자료 제공해 드리는 거는 오늘 혹시 못 받으셨나요? 논문 자료 하나 인쇄한테 그거예요. 기계 설정이 이제 사실 요즘에 트렌드에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교육 발달적인 이론이 구성주의라서 거기에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비계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메타 연구된 거 하나 드렸어요. 가서 읽어보시라고. 그 자료일 거고요. 다음으로 영유아 교습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는데 이 유형은 사실은 이제 한 가지 유형이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날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혹은 우리 반이 지금 연령이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또 한 가지는 그 원의 철학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되죠. 이게 이제 어떻게 조합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유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고려하셔야 되는 것들은 교육 신념입니다. 이것이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성숙주의 대표적인 학자 누구 기억나세요? 네. 그다음 행동주의. 행동주의는 꽤 여러 명이 있죠. 행동주의 스키너, 뭐 이제 교육학술에 많이 다루지 않는 파블로프, 뭐 뒤에 반두라, 뭐 선장이 끝에 나와요. 그다음 구성주의 2명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 오늘 전에 피아제랑 한 명, 네, 비고츠키.
요즘에 이 세 가지 이론 말고도 많이 다룬 건 인본주의예요. 근데 인본주의는 오늘 거기까지 하진 않고요. 이 세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신념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다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교육적 신념을 바탕으로 할 것인지가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어린이집에 따라서도 교육적 철학이나 신념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계신지 모르겠지만 공동육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성숙주의 쪽으로 좀 많이 더 가있죠. 다른 어린이집들보다는. 하지만 또 어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잘 잡아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쪽으로 좀 더 나아가기도 하고요. 요즘에 보니까 개별 어떤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께서는 숫자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딱히 뭐 숲 어린이집 이렇게 이름 붙이지 않으시더라도 굉장히 자주 숲으로 아이들 데리고 나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해보면 교육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린이집 전반적으로 그 원장님을 필두로 하여서 그 어린이집은 어떠한 발달 이론을 채택하고 어떤 철학적인 근간으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겠죠. 또 하나는 교사 개인의 교육적인 철학이나 신념에 따라서도 각각 적용하는 방식들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 영유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상 발달하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연령음악이 딱딱 잘 크고 있다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성숙주의 적용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좀 시간이 걸리고 답답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발달적으로 지연이 좀 두드러지게 있거나 한 가지 영역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저렇게 성숙주의 적용해주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오래 걸리고 성과가 잘 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뭐 잘못하면 되게 방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영역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학습 이전하는 환경적으로 이 환경이 지금 예를 들어 아이들 데리고 현장학습, 체험학습 가신 거예요. 그럼 위험한 요소들이 원에서보다 훨씬 많죠. 근데 성숙주의하면서 기다려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행동주의를 딱딱 막으셔야죠. 그래서 환경의 특성에 따라서도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주도가 되는가예요. 요즘 교사학습 방법 하시면서 교사 중심을 지향하시는 경우 많이 없죠. 대부분 아동 중심으로 하고자 해요. 교사 중심은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사 중심이 나쁜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또 않아요. 어떤 것들을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아이들이 학습해서 사용하길 원하느냐에 따라서 교사 중심이 좋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이름이 뭐예요? 근데 형속주의적으로 네가 때가 되면 알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없죠. 혹은 뭐 구성주의를 할 수 있죠. 뭐처럼 생겼어? 뭐랑 닮은 것 같아? 그런데 얘 이름이 라마인데 애들이 어떻게 하면 라마라는 이름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얘는 라마라는 동물이야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집에서 키울 수도 있어요. 나 뭐 대학교 가서 비슷한 애 봤어요. 이렇게 하면 구성주의 같은 걸 해보실 수 있죠. 키울 수 있을까? 얘는 뭘 먹고 사는 동물인데 이런 식으로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쭉 이렇게 전수되어져 내려오는 반드시 전수되어야 하는 아이들이 가르쳐져야 하는 지식들을 알려주실 때에는 교사 중심이 유익할 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연령의 아이들이 이해하기 너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들 아니면 이런 명사적 지식 같은 것들 이름 같은 것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것들 같은 것들을 교사 중심으로 주시는 편이 좋죠. 대부분 아동 중심으로 하는 편이 아이들의 어떤 근본적인 학습이나 발달 전반적인 촉진을 위해서는 유익하기는 합니다. 다음으로는 집단 규모에 따라서 달리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단의 크기에 따라서 대집단부터 개별 활동까지 나눠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런 집단 규모들은 물론 다른 요인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긴 하겠지만 내가 어떠한 교수학습 활동을 하려고 하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이것들이 소집단으로 해서 특히 위험도가 높거나 교사가 모든 아이들을 한 번에 다 관리 감독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집단으로 하기 힘들 거고요.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공통된 행동을 해야 되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학예 발표회 같은 거 할 때 이럴 때 일단 많이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이나 재료, 지원 인력 같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뒷받침이 되느냐. 대집단일수록 자원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소집단일수록 좀 적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의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아이들이 전부 모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가 그리고 아이들이 모였을 때에는
더 많은 좀 관리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보조 선생님이 이런 인력들이 충분한가 이런 것들 좀 고려하셔서 집단 규모 선택하시면 되고요. 영유아 발달 단계 물론 충분히 아시겠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수록 대집단 활동 힘들고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대집단 활동하면 또래 간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더 좋기도 하죠. 마지막으로는 또래 간 상호작용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예요. 애들 핸드백 이렇게 하는데 개별 활동을 하면 할 수 없잖아요. 노래를 완성하려면. 그럼 어느 정도 사이즈가 좀 있어야 되고, 혹은 아이들이 서로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기를 계획하고 기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집단이 크게 좀 있는 편이 좋겠죠. 너무 작은 집단보다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이것들의 총합, 각각의 요인들을 조합한 마지막 단계로서 교수학습의 유형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를 하실 때에는 이 교수학습 유형이 적절했는가, 선택된 교수학습이 적절했는가, 그리고 그 교수학습 유형을 내가 실행하기에 충분한 준비를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발달 이론이 적용 부분 할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을 좀 많이 제일 중요하게 좀 보려고 해요. 많은 개념들이 나올 거라서 이제 여러분들 학부 때 배우셨던 것들 열심히 끌어올리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숙주의예요. 성숙주의는 결정론적인 발달관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에요. 결정론적인 발달, 뭐가 결정되어 있냐면 아이들의 발달은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이들 속에 다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적정한 환경과 충분한 시간을 주면 얘가 조금 빠르든 더디든 언젠가는 필요한 것들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이들이 제각각 어떤 애는 뛰면서 기었다가 바로 뛰고 어떤 애는 뭐 차곡차곡 기었다가 잡았다가 섰다가 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발달 방향의 일관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개체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걸 잘하고 어떤 애는 이걸 못하고 어떤 아이는 달리기를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애는 뛰는 걸 싫어할 수 있고 그래서 개체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어떤 표준이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너 싫으면 뛰지 마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준비도 이게 생물학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 내재되어 있다. 이런 발달에 필요한 능력들이 개인에게 다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준비도가 되게 중요해져요. 이 아이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이걸 가르치고 싶다고 해서 가르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준비가 되면, 우리 흔히 하는 말은 때가 되면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성숙주의 같은 경우는 빗대어 표현을 하자면 이제 아이들 하나의 씨앗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얘가 귤나무 씨앗이면 어떻게든 물만 주고 햇빛만 있으면 자라서 귤나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복숭아 농작을 막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한테 아무리 복숭아가 되라고 해도 복숭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어떤 애는 귤처럼 크고 어떤 애는 복숭아처럼 크고 어떤 애는 딸기처럼 크겠거니 하고 때가 되면 씨가 내리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주의에서는 환경의 영향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아요.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오히려 아이들의 이런 본성을 해치지 않도록 굉장히 소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성숙주의 또 대표적인 학자 중에 루소가 있는데 루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문자 학습 시키지 말라고 하죠. 일정한 연령이 될 때까지 책을 읽히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고 또 그것들이 나중에 프레브를 해봤던 얘기가 막 문맥이 되고 이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모두 다 옳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숙주의의 경우에는 가장 교사로서 성숙주의 선택한 어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아이의 본성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만 제공하면 알아서 잘 큰다라는 게 성숙주의죠. 그 다음으로 행동주의예요. 행동주의 기본적인 개념, 중요한 개념을 보면 행동주의는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좀 다른 있죠. 성숙주의는 환경 되게 소극적인 것이 좋다. 행동주의는 아니다. 환경에서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피드백에 의해서 아이들이 잘한다라고 보죠. 그래서 제가 정확한 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스키너였던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 내게 데려와라. 그리고 네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알려주면 내가 그렇게 키워주겠다,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본성과는 상관없이 환경적인 것들만 정교하게 잘
제공해주면 이 아이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보는 거죠. 여기에 행동주의를 굉장히 많이 배웠죠.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죠. 고전적 조건화랑 조작적 조건화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걸까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 고전적 조건화는 종따랑따랑 하면 침 이렇게 흘리는 거, 파블로프에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자극이 앞선 자극이 있고 그에 따라 행동이 나타난다라는 게 고전적 조건인데, 조작적 조건화는 어떤 행동을 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것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가르치는 행동들을 늘려줄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떤 조건이 들어갈까요? 조작적 조건화가 맞죠. 아이들이 뭐 하기 전에 막 자극 줄 수는 없잖아요. 자, 앉아 이렇게 하지 않죠. 앉으면 잘했네 이렇게 해주지. 그래서 조건적 조건화가 대부분 교육 현장에 쓰이는 것들이고, 고전적 조건화 같은 경우에 사실 생물학적인 반응들이 많아요. 뭐 침을 흘리는 거, 눈 감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 요런 조작적 조건화, 조건화 조건화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 강화와 처벌이고, 강화와 처벌에는 각각 정적인 것과 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적과 부적이라는 게 긍정적, 부정적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정적은 더하는 거, 부적은 빼는 거예요. 강화는 그 행동을 더 많이 시키려고 하는 거, 처벌은 그 행동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 그래서 뭔가를 줌으로써 강화를 해주려고, 줌으로써 그 행동을 늘려주려고 하는 거, 스티커 줘서 양보한 행동을 늘려주려고 하는 건 정적 강화. 각자 가지고 있는 간식이 있었는데 오늘 한 번 싸우면 제가 젤리공 하나씩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건 뭐죠? 빼는 거니까 부적인 처벌. 그리고 아이가 싫어하는 과제가 있어요. 오늘 뭐가 있을까요? 아이가 싫어하는 거. 부적 강화는 싫어하는 거 빼주는 거예요. 어떤 애가 나는 가위질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근데 너 오늘 한 번도 안 울면 선생님이 끝나고 가위질 안 하게 해줄게. 그러면 그 부적 강화가 되죠. 울지 않는 행동을 늘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반대로 정적 처벌 같은 경우에는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 좋게 요즘 교육학적으로 가장 지양하는 거는 정적 처벌이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체벌 같은 것도 불쾌한 자극을 줘서 그 행동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고, 체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서 그 행동을 줄여주려고 하는 거, 타임아웃 이런 것도 정적 처벌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강화 처벌 같은 경우에 강화를 좀 효율적으로 최대한 잘 사용하도록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처벌의 경우에 사용하지 않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행동주의에서 물론 기본적인 이론적 개념, 그런 행동주의라는 이론적 개념을 스키너나 파블로프가 많이 제안을 했지만, 이것들이 교수학습에 적용됨에 있어서 대표적인 학자는 손다이크하고 반드라예요. 손다이크가 얘기했던 효과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효과적이면 효과적일수록 그것을 더 많이 할 것이고, 그래서 학습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떨어져서 장난감을, 어린이요, 떨어져서 장난감 치웠어요. 근데 선생님이 잘했어 하면서 스티커를 머리에 쓰다듬어 줬어요. 그 다음에 또 했더니 선생님이 또 쓰다듬어 줘요. 그럼 효과가 있어. 나 머리 쓰다듬어 너무 좋아해요. 선생님 나 예뻐서 너무 행복해. 그러면 효과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는데, 언제 했더니 선생님이 한 번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니까 안 해줘. 그 다음에 하니까 또 안 해줘. 효과가 없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런 행동들을 덜 학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강화를 줄 것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연습의 법칙인데요. 연습의 법칙이라는 건 어떤 행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 뿐이죠. 그 다음으로 준비성의 법칙인데, 이거는 앞에 상속주의에서 얘기했던 레드니스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행동보다는 생물학적으로든 혹은 앞선 기술의 습득 같은 걸로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을 학습할 때 훨씬 수월하게 학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문자를 학습하기 전에 낙서하기 가능해야 되고, 선 그리기 가능해야 되고, 선 따라 그리기 가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문자 학습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손다이크가 제시했던 학습에 대한 개념들이고, 또 하나는 반두라인데, 반두라가 제시했던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간접 모방이에요. 간접 학습, 관찰 학습이라고 하죠, 우리. 그래서 내가 직접 그 일을 당하거나 그 결과를 내가 직접 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습의 굉장히 기본적인 토대가 되죠. 그래서
엄마가 먹는 걸 보고 나도 실제로 그걸 먹을 순 없지 먹는 척을 한다든지 다른 또래가 하는 행동들을 따라하는 것들.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모델링이에요. 관찰학습은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남들이 하는 걸 보고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이루어져. 내가 진짜 한 번도 혼나지 않았지만 제가 혼나는 걸 보고 나는 이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라는 걸 학습할 수 있어 라는 것이 관찰학습의 개념이고, 모델링은 내가 그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를 본 거예요. 보고서 그걸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염두를 해두고 그 행동을 따라하는 걸 모델링이라고 해요. 조금 더 이제 진화된 형태죠. 아이들이 좀 더 크면 할 수 있는 거. 선택적 모방 역시 조금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는 것들인데, 아이들이 자기에게 제시되는 모든 행동들을 무조건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선호하는 대상, 내가 더 닮고 싶은 대상, 아니면 나에게 더 긍정적인 결과를 주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속속 빼가지고 모방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기 효능감의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자기 효능감은 사실은 꼭 행동주의가 아니더라도 모든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 효능감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자존감이랑 좀 달라요. 성취감? 네, 성취감이랑 좀 너무 비슷하죠. 자존감은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나의 평가고요. 효능감은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느낌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 같은 경우는 영역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어떤 애들은 막 체육 활동 진짜 잘하는데 앉아서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나, 어떤 애들 가위질 할 때 막 퍼즐 할 때 신나서 하는데 대근육 활동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효능감이랑 관련이 있고, 이게 행동주의에서 중요하냐? 자기 효능감이 높은 행동일수록, 높은 영역의 행동일수록 아이들은 더 많이 모방하고 더 많이 학습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들의 모방이나 학습을 촉진하고 싶다면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의 자기 효능감을 잘 만져줘야 해요. 특히 연령이 증가해서 특정한 활동이라든지 교수 학습하는 상황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는 아이들일수록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해져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냥 재밌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러는데, 아이들이 5살 빠른 애들 더 어린 연령부터 그렇죠. 5살 넘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나 못하는 건데 그럼 조금 더 안 하려고 하거나, 저 만난 어떤 아이는 그렇게 잠이 와요. 갑자기 싫어하는 거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막 자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자기 효능감이랑 관련된다. 이거 너무 어려운 거야, 나 못하는 거야 하면 모방이나 학습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을 만져주셔야 돼요. 잠깐 간단히 자기 효능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자기 효능감을 촉진해주기 위해서 그럼 우리 뭘 할 수 있을까요? 칭찬은 그런데 결과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물론 칭찬도 좋지만 칭찬은 결과에 대한 것들인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자기도 알아요. 선생님이 열심히 했네. 그래도 아니야, 이건 망했어. 다 알아요. 선에서 완전 벗어났잖아. 다 알거든요. 이거 별로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잘못 쓰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선생님 나중에 진짜 칭찬해줘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못하는데요 이렇게 가거든요. 가장 좋은 건 작은 성취들을 자꾸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단계를 되게 많이 쪼개주셔야 돼요. 글자 쓰기가 아니라 선 요만큼 그리기라든지, 혹은 난이도를 확 낮춰가지고 아이들이 그 난이도 쉬운 걸 조금 해봐, 했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했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만족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주시면 조금씩 아이들 좋아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희 오늘 이제 가장 자세히 다룰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가 이제 행동주의 이후에 나와서 또 이런 교수학습 교육계를 휩쓸고 있죠. 자, 피아제의 도식, 종화, 조절, 평형화, 조절 다 기억나시죠? 엄청 외웠잖아요. 해볼까요? 도식 뭐죠? 도식? 쉬운 말로 도식. 인지 지도예요, 지도.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 예를 들어서 네 발이 달리고 털이 복실복실한 동물은 양이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배웠어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도식이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면서 흔들려요. 얘는 다리도 4개 있고 털도 복실복실한데 양이랑 좀 목이 길어요. 그럼 충돌하죠. 그래서 요 뱀 하는 요 춤이 일어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정확하게는 아이들이 의식적으로 선택한다기보다는 인지 체계 내에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난다고 보는 건데, 첫 번째로 동화는 에이 그래도 얘 양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 체계에 얘는 그래도 양일 거야. 그러면 얘는 나는 얘를 못 낀 양이라고 부르겠어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식의 새로운 정보들을 동화시켜내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거 아무리 봐도 양이 아닌데 했는데 얘는 라마래요. 심지어 얘 낙타과래. 그러면 다리가 4개고 털이 북실북실한 동물 중에도 양이 아닌 게 있구나 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식을 바꿨죠. 그건 2절.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 충돌을 이겨내고 평형한 피스, 안정감을 이뤄냅니다. 그래 이건 라마고 얘는 양이야. 혹은 아니 얘는 못 낀 양이야. 이렇게 하면서 평형을 이뤄내서 이러한 도식의 정교화들이 일어나고, 또 도식의 정교화가 일어나면 이것들이 이제 분리되어서 여러 가지 도식들로 나누어지게 되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아이들이 학습이 일어난다라고 피아제가 제안을 했고, 이 뒤를 이어서 이제 비고츠키라는 학자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교수 학습 장면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봤더니 이제 GPD라는 영역을 발견해내게 돼요. 저희 많이 배워서 다 아시죠? 학습자가 있어요. 학습자는 이 단계는 뭐냐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혼자 딱 재료만 주면 할 수 있는 단계.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이 단계는 죽어도 못해요. 아무리 알려줘도 못해. 이 단계는 누가 좀 도와주면 할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멀면 멀수록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 거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금만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 구성주에 했던 학자의 동적 P 이런 비고치게 생각나죠? 네. 그런 도움을 주면 할 수 있는 여기 그게 GPD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학자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쪽 그 인간중심 상담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누구죠? T 이러고 생각나요? 안 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근접 발달 영역은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관련한 학습 목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내가 이만큼을 표준교육 과정에 누리과정에 이만큼 하라고 나왔어요. 이거 해준다고 해서 이런 학습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아이가 여기 얼마만큼 이 GPD 근접 발달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를 파악을 해야 아이가 학습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 목표를 세우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게 스캐폴딩을 비계라고 부르죠. 이 비계라는 게 그거래요. 건물 세울 때 이게 바깥에 이렇게 무너지지 말라고 세워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밟고 올라가서 다음 거 세우고 또 밟고 올라가서 다음 층 올리잖아요. 그걸 비계라고 하는데 학습적인 환경에서는 이 비계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설명하기, 질문하기, 단서 제공이, 시범 보이기, 단계 세분화 정비 엄청 많아요. 비계 전략만 분석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또 연령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이건 영유아지만 영유아가 아닌 아동들에 대한 비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배우신 비계랑도 굉장히 달라요. 학습 구조화 해주기, 발문해서 이렇게 해보고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해서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복잡해져요. 어려워진다기보다는.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데 많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비계 역시 아이들의 학습을 촉진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치과 포비아가 있거든요. 치과가 너무 세상에 제일 무서워요. 치과 가면 그 치과에 들어가면서 이제 식은땀이 좀 나고 앉으면 이렇게 손이 막 떨려요. 그래서 못하겠다.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못 따르고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제 손 너무 떨고 있으니까 손 이렇게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견딜만은 하더라고요. 그게 발치하면 소명도 해야 돼요. 마취하고 이러면 손이 떨리긴 하는데 한쪽에 손을 잡아주니까 이렇게 소명도 좀 할 수 있고 어떻게든 견뎌서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런 정서적인 격리에 역시 비계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적용하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어떻게 이제 교수 현장에서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날씨가 추워요. 근데 실내 놀이를 나가기로 했어요. 외투를 입고 있는데 동글이가 자기는 외투를 죽어도 입지 않겠다고 했어요. 상속주의로 가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냥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옷 안 입혀서. 여기 상속주의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연적인 결과를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지가 추우면 입겠지. 혹은 감기 걸려보면 다음부터 입겠지 이거예요. 행동주의는요? 강화 벌을 사용하죠.
근데 행동주의에서도 그런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조금 자연적인 결과들을 사용하는 걸 권장해요. 아예 동떨어진 것보다는. 그래서 외투 입으면 스티커 줄게가 아니라 너 외투 입으면 지금 나갈 수 있고 외투 안 입으면 오늘 못 나가. 그 다음 구성주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구성주의는 뭐 설명도 해줄 수 있고 너 지난번에 우리 반 뭐고요 네모네모가 감기 걸려서 안 왔잖아. 왜 감기 걸렸는지 알아? 이렇게 그때 외투 안 입고 나가서 감기 걸렸다? 어떡하지?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면 너 외투 안 입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지금 바깥이 엄청 추운데 추우면 무슨 일이 생기지? 뭐 이렇게 해서 꼬리에 물고 이렇게 가볼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을 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사실 뒷부분에 제가 더 부연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전략이 가장 적절할까요? 네, 저라도 행동주의 쓸 것 같아요. 1대1 장비 내가 이 아이만 케어하면 되고 오늘 바깥놀이를 나가는 것보다는 이 아이의 행동적인 이게 계속 지속되어 오는 행동이라서 수정을 해줘야 되고 아이가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구성주의도 괜찮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명의 아이들을 동시에 돌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 행동주의가 적절한 것 같아요. 성숙주의 요즘에는 택도를 노리죠. 큰일 나죠. 친구돼요. 자, 뾰족이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자유선택놀이 시간에 놀이계획을 발표하지 않으려고 해요. 성숙주의는 어떻게 할까요? 초대주의 냅둬요 그냥. 하지마. 그러면 하고 싶을 때 얘기해줘. 기다릴게.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연이 크거나 하지 않다면. 그리고 학기 말 되면 이런 날이 막 또 한 번 확 올라오면 막 잘하기도 하거든요. 성숙주의 괜찮다고 봐요. 행동주의는 어떻게 될까요? 발표 먼저 마치고 하는 사람 순서대로 놀이 보내줄 거야 라든지 뭐 발표 잘하는 친구한테 선생님 뭐 스티커를 줄게 토큰을 줄게 이런 식으로 토큰제 제일 많이 쓰죠. 행동주의는. 구성주의는요? 여기 되게 창의적인 비계를 한번 얘기해주세요. 인사이트 확 오도록. 설명하는 거 말고 여기서 무슨 설명을 하겠어요. 아이는 이미 놀이 선택했고 계획은 했는데 발표만 하지 않겠다는데 발표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21세기 리더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 인사이트가 되는 창의적인 비계 하나 얘기해주세요. 크게. 어떻게 하면 아이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인사이트. 그쵸, 근데 맨날 보잖아요, 그거. 고민을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또래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네가 그러면 짝꿍이 뭐 해줄 수도 있어.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의존적이다 이미. 그럼 또 그런 것도 좀 전반적 정상적으로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네가 귓속말로 선생님한테 얘기해줄 내가 발표해줄게 그런 것도 해보실 수 있고 어떻게든 중간 단계를 만들어서 조금씩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아요. 아니면 너는 그럼 말하지 말고 선생님 여기 그림 있으니까 뭐 어떤 순서를 하지 손으로 이렇게만 해줘. 해보실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어떤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으세요? 나라면은 어떤 조건을 쓰겠다. 구성주의. 그쵸. 저도 항상 머리 쓰고 이상적으로 구성주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말랑이랑 포근이가 장난감 하나뿐이 다투고 있어요. 성숙주의는 어떻게 갈까요? 네, 제일 냅둬요. 지리를 싸우다 보면 전략이 생기. 근데 배우셨겠지만 또래 갈등을 중재하는 부분에 그 전략을 써요. 다치게 하거나 너무 심하게 다투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런 역동 관계를 경험하도록 그냥 놔두라고 해요. 요새는. 놀이터의 정치라는 책이 있어요. 그 놀이터에서 애들이 정치를 배운다는 거예요. 위계 관계도 배워. 쟤한테 까불면 안 돼. 여기서 제가 힘이 제일 세. 제가 지금 딱지가 제일 많아. 뭐 이런 거. 아니, 쟤는 좀 만만한 애야. 아니, 쟤는 착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주라고도 해요. 성숙주의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좀 크고 자기 보호를 할 수 있고 하는 정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행동주의는요? 그건 이제 구성주의. 그죠? 중간 단계에 주는 거니까. 처벌과 강화. 생각하시면 네. 그렇죠. 뭐 그렇게 갈 수 있죠. 아니면 오늘 양보한 사람 내일 먼저 고를 수 있어. 뭐 이런 걸로. 행동주의한테 가장 부작용을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은 그 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을 때 있을 법한 결과들을 주시는 거예요.
인위적이지 않게. 근데 조금 더 연령의 증가 토큰 같은 거 많이 쓰실 수 있지만 어린 연령에서는 그래요. 구성주의에서는요. 구성주의가 어렵죠.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아이디어 짜내는 게 어려워요. 구성주의 다투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하게 토론을 해보실 때 앉아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뭐 이렇게 해볼 수 있죠. 회의를 시킬 수도 있고 아이들이 좀 크다면 그게 아니면 일단은 선생님 장난감 보류를 해두고 순서대로 놀 건지 아니면 네가 양보를 하고 대신에 네가 하고 싶었던 이걸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해보실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있네요.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 맨날 싸우는 애들이면 뭐 누구랑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이런 교훈적인 통화를 읽어주는 것도 중간 단계에 글쓰네요. 제가 써놓고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출산 이후로 기억이 안 나요. 네, 이렇게 해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적용할 때 어떤 기준들을 가지느냐. 사실요,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상적으로야 물론 그렇죠. 근데 그거 아직 루소도 자기 자식 다 고아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스키너와 딸은 되게 자기 아버지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스키너가 행동주의적으로 완전 키워보겠다고 무슨 이렇게 자극상자 같은 데 따로 넣고 그랬대요. 근데 아버지 되게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도 사실 원칙에 맞게 제대로 하면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잘못 쓰면 이게 이제 체벌을 정당화하는 요인이 되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떤 현장에서도 한 가지 이론만 완벽히 적용해서 쓸 수는 없어요. 이건 이상적인 거예요. 이러한 개념, 인간의 발달이 이런 거라면 정확히 이런 거라면 이런 방법들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인간이 그렇게 심플한가요? 어떤 애들은 잘 놔두고 잘 크고 어떤 애들 놔두니까 난리가 나고 어떤 애들은 조금만 도와줘도 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절대 현장에서는 한 가지 이론만 완벽히 적용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얼마나 영리하게 그 상황에 맞추어서 이때는 못 쓰고 저때는 못 쓰고 기다려보고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교사 선생님들께서 내가 뭘 하는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애들이 싸움을 좀 기다려줬어요. 내 생각에 애들이 조금 자기들 맨날 내가 도와주니까 너무 맨날 선생님 달려오니까 한번 해봐라. 내가 성숙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 애들이 그래서 그냥 좀 자기들끼리 싸우라고 냅뒀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 다 나름대로 성장하는 방향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기다려줬을 때 아이들 본연의 본성을 찾아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또 한 가지는 교수자 스스로 교사가 내가 무엇을 내가 이 하는 교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내 그림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과는 그렇게 안 나오더라도. 기대하는 건 있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거나 혹은 기대를 하는 것들이 있어야 내가 이 상황에서 뭐가 조금 방향이 틀어지면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적용을 해볼 텐데 이런 기준점이 없으면 그때그때 달라요. 어떨 때는 냅뒀다가 어떨 때는 좀 막 혼냈다가 어떨 때는 벌을 줬다 어떨 때는 좀 타일렀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기다려줬다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언제는 기다려줬다가 언제는 타일렀다가 언제 혼냈다가 하면 어떻게 되죠? 나쁜 행동이 가장 강화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기다려줄 거면 주창 기다려주고 타일 거면 계속 타이르고 혼낼 거면 혼내고 이렇게 한 가지만 하면 아이들이 적응을 해서 따라오는데 언제는 기다려줬다가 언제는 또 타일렀다가 언제는 또 안돼! 이렇게 막 했다가 그러면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할 수 있는 나쁜 일을 다 해요. 그래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하고 아이들이 어떤 행동들에 이것들이 가장 적합할지 내가 왜 이러한 전략들을 사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미리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나한테는 사실은 뭐 행동주의가 익숙한데 혹은 어떤 선생님들은 행동주의가 되게 불편하신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 그냥 떼내면 클 텐데 이거 어떻게 일일이 그럼 해요. 좀 기다려주죠. 뭐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난 성숙주의로 갈 거야, 아니면 구성주의로 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것이 과연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아이들의 발달을 기대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이것이 나에게는 편한 방식일 수 있겠지만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아시려면 이런저런 배경을 좀 아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제가 가지는 기준이에요. 뭐 책에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이게 아이가 아직 자연적으로 레디니스, 준비도가 좀 많이 낮다 하면 성숙주의 좀 기다려줘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제 저는 특히 어린이집에 적응하기 힘든 아이들이 저한테 많이 오거든요. 오면은 막 울다가 침 뱉고 막 머리 박고 난리도 아니에요.
머리 박고 있는데 때가 되면 아니 애가 머리 박고 있는데 우리 머리 박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때 그냥 잡는 거예요. 그러다 행동주의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아이에게 해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간이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험을 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수적인 경험들을 규칙들을 가르쳐줘야 될 행동주의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구성주의는 특히 인지적인 발달을 촉진해야 할 때 전 대부분 구성주의를 사용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아무래도 저는 개별적인 학문이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목표를 성취해서 내가 누구에게 딱 보여줘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목표한 걸 다 못하더라도 아이가 따라올 수 있는 만큼만 주고 스스로 성장하는 만큼만 키워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아이가 차곡차곡 잘 크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인 탐색이나 인지적인 성장 등을 촉진하고 또 한 가지는 잠재된 능력을 좀 끌어올려주려고 할 때는 구성주의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제 문제 장면이라든지 교수학습을 하는 장면에서 이때는 어떤 조건이 좋을까 이런 것을 고민해서 가시면 내가 습관적으로 써왔던 전략이나 기술들이 아니라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해보실 수 있죠. 주의하셔야 되기보다 미리 예상하고 계셔야 되는 건 내가 안 쓰던 거 쓰면 되게 어색하고 조금 티나고 애들도 약간 어색해하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성장은 이런 진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추운 날씨에 시간을 내서 심지어 이 주말에 오신 선생님들께서는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에는 일단은 아이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혹은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더욱더 촉진하고자 하는 내가 이 행동에서 영향을 주고자 하는 발달적인 영역에 이 교수학습 이론이 이 신념 적합한가, 두 번째로는 활동의 특성에 적합했는가, 세 번째로는 환경적인 조건에 적합했는가. 활동의 특성은 지금 이게 자유놀이 시간인지 아니면 다 같이 학예회 준비하는 시간인지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인지 이런 것들이고, 환경적인 조건은 원 안에서 내가 좀 시간과 여유, 안전한 원 안에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때인지 아니면 지금 야외 활동 중이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걸 처리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교사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교수 정보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 내 이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잘 숙지하고 있으며 그거의 것에 따라서 일관적으로 잘 적용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줄별로 교차라고 하진 않으시겠지만 지난주에 비디오 하는 걸 봤을 때는 분명히 비슷한 상황이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확 달라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인 전략. 이론적인 배경을 떠나서 그것들이 실행될 때 구체적인 전략으로 실행되게 돼요. 우리가 비계 설정을 해줘야지 하지만 자 이제 비계 설정을 할게 이렇게 하지 않고 질문을 하거나 예를 보여주거나 하죠. 이런 전략들이 그 상황이나 특성들에 정확히 맞았는지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서로서로 좀 이렇게 주고받으시는 동료 장학하시거나 우리 왜 자기 자랑도 많이 하지만 선생님들끼리 우리만 이런 애가 있어 네가 이래가지고 이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예전에 그런 애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통해서도 아이디어 많이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훨씬 더 질적으로 좋은 교수학습 하실 수 있고 평가하실 때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실 수 있겠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 시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했네요. 조심히 가세요.